열심히 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공매로 이제 도로가 꽤 자주 나오거든요. 이제 부산 해운대구에 있던 도로였는데 금액도 저렴해 5,400만 원. 위치는 우동 3구역 안에 있던 도로였거든요. 알아보니까 이 우동 3구역이 이 부산에서 가장 핫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00세대에 들어오고 브랜드가 DH.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유일하게 하이엔드급 아파트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입지에 도로가 공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낙찰받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만 갖고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소 필지에 대한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요거는 각 지자체의 도시정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를 보시면 37조의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등에서 중전토지 축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39조의 규모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39조를 보시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서울은 몇 제곱미터인지 아세요? 90. 네, 90입니다. 용도지역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서울은 용도지역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90입니다. 대전은요? 대전. 그냥 여러분이 검색창에다가 구글해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치고 들어가시면 이 37조 요 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찾으시면 돼요. 거기에 보시면은 대전도 부산하고 똑같아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업 공업이 15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녹지지역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래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였어요. 경기도는 몇 제곱미터인지 아세요? 경기도 원래 없었어요. 경기도가 없고, 그리고 경기도 산하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뭐 하남시, 성남시, 수원시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요, 이게 있어요. 그 시에 정해지는 조례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과소필지 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근데 재개발에 관해서는 과소필지 기준이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도정법상.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과소필지 기준이 없죠. 그리고 각 시 조례상으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만 과소필지가 있지 재개발에서는 과소필지가 없다 보니까 2021년도에 광명에 도로를 매수한 사람이 입주권 달라 그랬는데 조합에서 그 과소필지라고 해서 입주권을 안 준 거예요.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토지 매수한 도로 매수한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 조례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과소필지 면적하고 재개발 사업의 과소필지 면적을 구분해서 다른 조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 그리고 기타 시 조례에서 아예 재개발에 관해서는 과소필지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과소필지만 있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명확하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에서 과소필지를 다르게 봐야 되는데 재개발에서 과소필지 기준이 없으니 줘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도로를 과소필지 면적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받으면 입주권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만들었겠죠. 대법원 판례 나왔다니까요. 다시 만들었겠죠. 조례 변경했겠죠.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 나오고 나서 경기도 조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택 공급 기준에 관해서 과소필지를 명문화해가지고 아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다 포함하는 주택 공급 기준을 이 용도 지역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경기도 전체가. 어쨌든 이렇게 각 그 지자체별로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를 잘 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면적이 여기 26제곱미터인 거예요. 도로 면적이. 그럼 안 되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도 가능한데 지목이 도로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지목이 답입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지목이 답이고 현황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재개발 분양 대상 등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요 조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업 시행과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자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분양 대상자로 지정하는 겁니다.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은 다른 조건 안 보는 건데 2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지만이 맞아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은 다 자기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인이 된 자녀 세대 분리해서 그분들이 자녀들이 낙찰을 받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44명. 그래서 2억 6,600이 됐습니다. 5,400만 원짜리인데. 그래도 싸잖아요. 분담금은 나오겠지만 그리고 성수동에도 도로가 나온 적 있습니다. 성수동 괜찮죠? 압류주산이고 3억 3천. 3억 3천. 위치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뭐 이슈가 있나요? 전략 정비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한강변이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거잖아요. 바로 1지분에 있던 도로였습니다. 1지분에 있던 도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될 계획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 여기 보통 여러분 대지 지분 10평짜리 한 3, 40년 된 빌라 시세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대지 지분 10평짜리 빌라. 한 25억? 맞습니다. 잘 아시네. 싸게 나오면 15억, 좀 호가는 20억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대니까 얼마나 써요? 서울시 조례 아까 그랬죠?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용도지역 관계없이 98제곱미터예요. 딱 좋죠? 네, 세상이 호락호락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상 마음대로 이렇게 잘 돼요? 이게 토지 전체 면적 98인데 2분의 1 지분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뭐 좀 투자 가치 있는 거예요? 2분의 1만 받아도 뭐 어떻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조합원 들어가요. 성격은 들어가요. 있잖아요. 같이 나오잖아. 등기부등본을 봤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둘 다 법인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저 서울 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가 체납자고 체납 법인이고 공매가 나온 지분이고요. 상대방은 주식회사 원모라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으면 아파트 분양 신청한다든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나머지 지분권자랑 합의를 해서 대표조합원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주식회사 원모 법인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 미리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봤더니 청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청산됐고 나머지 2분의 1은 공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낙찰받으면 돼야 안 돼?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가 2분의 1을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청산돼서 지금 사망한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상속이나 되지 법인은 청산하면 상속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분양 신청 나 혼자 그냥 하면 돼요. 33평짜리. 네? 상대방이 어떻게 합의할 상대방이 없어졌잖아요.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이 호락호락해요? 이거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결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표조합원 선임하지 않고 각자 분양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조합이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 대표조합원을 선정하고 그를 통해서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대표조합원 선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숫자 2번부터 보세요. 공유자들 전원에게 분양 희망, 부동산 등 분양 신청서에 기재된 의사의 표시를 합치시킬 것을 요구하여 사실상 대표조합원 선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사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분의 1이 청산돼 버렸으니까
의사 합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청산이죠. 현금청산. 그러면은 2분의 1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가 이상의 그걸 취득해야지. 공용을 몰고. 이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공유물 분할 청구. 그렇죠? 근데 분할의 방법으로 원칙은 현물 분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반으로 잘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 청산되는 거죠. 나는 98이 아니라 거기 반을 받는 거니까 9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경매로 판결내달라고 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한 경매로 판결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을 잘 써야지. 소장. 이게 현금 청산으로 갈 우려가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경매로 판결을 내달라고 소장을 잘 쓰셔야지. 판사님한테. 근데 판사가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알아줄 것 같아. 그건 해봐야지. 그래서 이거 이제 입찰하신 분이 이렇게 처음에 입찰 가격을 생각했어요. 경매를 신청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 판결이 나오면 경매를 넣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낙찰 받은 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현물 분할이 나왔다. 그러면 현금 청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현금 청산으로 가더라도 그냥 본전 정도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낙찰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명이 들어가서 4억 3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4억 3천. 만약에 이게 공유물 분할 경매로 가서 낙찰을 다시 다 갖고 온다. 그러면 이분은 엄청 대박 치는 거죠. 물론 도로라서 평가액은 좀 낮게 나왔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을 때 공유자는 안 되잖아요. 내가 낙찰 못 받아갖고 오잖아요. 입찰할 수 있죠. 아, 입찰은 네. 공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만 해서 못하는 거지 입찰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높게 서서 받아가면 괜히 남 좋은 일 해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 좀 공유물 분할 경매로 98이 나온다니까요. 내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 앞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저 2분의 1 낙찰받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야지. 현금으로 배당받는 거죠. 현금으로. 그리고 이태원동에 3층 건물이 나왔습니다. 공유 재산이에요. 용산 구소유 건물. 근데 감정가가 3,400만 원. 싸죠?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이태원역 바로 뒤 해밀턴 호텔. 저기가 사고 났던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태원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예요. 사람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 3층 건물이 공매로 나왔는데 3,400만 원. 엄청 싸죠? 왜 안 하셨어요? 3,400만 원인데 2023년 12월 달에 건물만 나온 겁니다. 건물만. 이런 거는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건물만 하면 안 돼요? 법정상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정상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용산 구 소유 건물이 있는데 땅 주인 누굴 것 같아요? 응? 서울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땅은 국유지. 이런 경우에는 철거 안 해요.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문에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토지 사용료에 따른 대부계약 맺고 임대료 내면 돼요. 그럼 나 건물 용산에 이태원에 3층 건물 갖는 거예요. 괜찮겠죠? 근데 얼마를 낼 거냐? 토지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연간 사용료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말해요. 1000분의 50 이상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여기 토지 136제곱미터고 제곱미터당 1426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50으로 하게 되면 1년에 9,600만 원, 한 달에 800만 원 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볼 만해요? 어떻게 별로예요? 건물값은 3,400만 원. 입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건물 임대 놓잖아요. 임대료 1,200 나와요. 1,200 월세 나왔는데 800만 원 내면 얼마 남아요? 400 남잖아요. 400 물론 세금 별도로 하고 3,400에서 400 남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하셨어? 좋은 물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왜? 뭐가 머리가 왜 아파요? 용산구하고 계약만 하면 끝인데 그냥 나라 돈 임대료 얼마나 좋은 일하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그냥 토지세금 딱딱하고 내놓으면 내 건물 되는 건데. 그리고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국유지에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 땅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조건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유지상시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 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가 따져보니까 면적을 따졌고 소유 기간을 따졌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물 소유자. 이제 감정평가 하겠죠? 그래도 매매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겁니다. 어쨌든 건물을 일단 사는 거고 나중에 내가 돈이 되면 사면 되는데 그때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써야 될 것 같아요? 3,400에서 1억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1억 넘을 것 같아요? 4억 5천. 시은 2명 들어가서. 여러분 이태원 안 가보셨어요? 이태원이 어떤 동네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이태원 한번 가보세요. 이태원 상권 물론 이제 사고 이후에 조금 위축되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 상권 중에 하나예요. 이태원 뭐 해밀턴 호텔 자리가. 그런데 이분이 낙찰받은 다음에 매매 계약을 안 했어요. 용산구나 취소했습니다. 이분이 자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입찰할 때 냈던 보증 날리잖아요. 네. 입찰 단가 3,400이었죠. 네. 입찰 보증 얼마예요? 340. 아닙니다. 에? 이거는 입찰 금액의 10%였어요. 그래서 3,500만 원 날렸습니다. 3,500.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입찰하시는 분이 뭘 잠깐 착각하시냐면 대출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대출 되는 안 돼요. 대출 안 되잖아요. 건물만 샀는데 누가 대출해줘요? 은행에서. 토지 건물 다 사야 공담으로 대출 나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 그래서 다시 공매했거든요. 다시 공매했더니 경쟁이 이번에는 훅 줄었어요. 17명. 낙찰은 그래도 4억이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시면요. 구구스라는 무슨 음식점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음식점으로. 통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다. 그리고 인왕산 초소 책방 북카페 아세요? 여기 있는 거 가보신 분? 가보셨죠? 거기 좀 카페 가서 어떻게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바로 들어가셨어요? 웨이팅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이 보통 웨이팅이 있거든요. 한 평일날에도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많아서. 여기가 원래 그 청와대 초소로 썼던 곳이에요. 초소.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가면서 민간한테 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산로 따라서 올라가야 돼서 걸어서는 못 가요. 차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자, 조기가 이제 3,400에 나왔어요. 이거는 임대입니다. 임대. 1년 임대료를 입찰가로 정하는 거예요. 3,400만 원. 그러니까 공급가 기준에서 월 한 26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저 산골짜기 저기서 260만 원 내고 장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잘 되고. 아까 보시면은 3년 동안 영업하는 거예요. 조건이 3년. 그리고 1회 한해서 2년 연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 5년 영업할 수 있거든요. 9명이 들어서 6,600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가 기준에서 한 달 임대료 500만 원. 500만 원 월세 내야 돼요. 이거 돈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카페에서 500 월세 내면 이거 되겠어요? 이거? 저 산꼭대기에서 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테라스 나가시잖아요. 서울시 전경 쫙 내다보여요. 여기 진짜 꼭 가보셔야 돼요. 빨리 가세요, 여러분. 빨리 가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가서 날 좋은 날 탁 테라스 가시면은
서울 전망이 쫙 내려다보여요. 정말 멋진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주차장이 좀 작아요. 차 한 15대밖에 못 돼요. 그래서 주말에 가면은 뭐 한 제가 봤을 때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셔야 되고 평일도 꽤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다행히 운 좋게 사람이 없으면 바로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 여기 매출이 얼마 나오나 봤더니 1억 1천에서 1억 4천 나온 거로 추정됩니다. 이게 오픈업이라는 사이트죠. 이거 추정 매출입니다. 추정. 근데 1억은 넘는다고 봐요. 그러면 하루 매출이 4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태원하고 분위기도 다르네. 네. 여러분 어떻게 아쉬우세요? 네. 한번 카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왠지 아세요? 아니 이게 2010년 9월에 낙찰받은 거잖아요. 5년 차가 언제예요? 조만간 올해잖아요. 올해. 와요 이제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교수님. 네. 아니 이거는 전대 양도 안 돼요. 아. 본인이 낙찰받아서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시면 돼요. 직원 고용은 가능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떠넘기거나 막 재양 뭐 전대하거나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시설 같은 거. 네? 시설 그대로 시설은 원칙은 기존 입찰이 다 철거하고 내가 새로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요 그 커피 만드는 머신 기계로 빼가는데 네네. 기본 시설 벽에 부착되는 시설들은 냅두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보고 내가 이거 쓸만하다. 그러면 기존 영업자하고 협의해갖고 네. 내가 넘겨받으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높게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내부 정보를 알아보니까 감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국유산, 공유산 매각할 때 공시지가로에서 1년치 임대료 선정하는 계산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건이 이제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감정을 별도로 한대요. 그래서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비싸게 나오겠네. 어쨌든 이제 지금 여러분 8월이잖아요. 네. 다음 달이나 10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부지런 농부들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경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2023년도부터 떠주고 다녔거든요.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경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럼 말 좋아하세요? 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춘천 도시공사에서 말을 내놨어요. 말.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초중급자 기승시 이동 경로를 벗어나는 등 간헐적 돌발 행동 부인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조련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춘천 도시공사가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입찰해서 50만 100원에 낙찰 받으셨는데 말을 인도 포기했습니다. 얘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공매했는데 54만 원에 낙찰받은 분이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장 같은 데서 목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관광농원 운영하시는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은 말 한 바퀴 농원 다 돌고 3만 원씩 받고 20바퀴만 돌면 돈 좀 뽑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창고 있어요? 한 50평 정도 되는 창고? 없으세요? 하나 알아보셔야 돼요. 창고 하나 알아보셔야 돼요. 부업할 게 많습니다. 중고 골프공이 나왔거든요. 해병대에서 165만 원에 보통 중고 골프공 인터넷에서 얼마에 판매하죠? 한 개당? 10개 해가지고 만 원. 그렇죠. 한 개 1,000원씩 해서 10개 만 원 팔죠. 보통 시세가 이게 165만 원을 하는데 수량이 몇 개냐면 6만 개. 6만 개. 개당 25원. 창고 있어야 된다니까. 창고 이거 창고 있어야 쌓아놓고 팔 거 아니에요. 당근에다 팔든가 쿠팡에다 팔든가 창고 있으셔야 됩니다. 6만 개. 그래서 이게 작년 3월 26일에서 4월 2일 날 입찰했던 건데 제가 이거를 4월 6일인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해병대에다가. 그랬더니 바로 전날 수의계약 했대요. 그래서 165만 원에 갖고 가기로 했대요. 그분 만약에 1,000원씩 팔면 얼마예요? 6천만 원.
물론 이제 공 상태에 따라 다 그 가격 못 받겠지만 그게 어디예요? 그 창고가 있어야 돼요. 창고 쌓아놓은 창고. 6만 개 어디다 쌓아놓은 거예요? 뭐 안방에다 넣고 어디다 넣을 거? 6만 개. 그리고 공매로 하는 것 중에 사무용품이 나오는데 불용품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나 기타 기관들이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걸 처분하는 걸 불용품이라고 그래요. 27만 원에 나는데 이런 사무용 책상 263개가 27만 원. 장난 아니죠. 창고 있어야 된다니까 창고. 창고 빨리 알아보세요. 근데 창고 임대도 나와요, 여러분. 창고 임대 홈비드에 2명이 들어가서 28만 원에. 저 사무용 책상 200 몇 개를. 와, 나가시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주차장 나옵니다. 공용 주차장. 공용 주차장. 이게 뭐가 좋냐면요. 돈이 일절 안 들어가. 카페는 시설비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하고 권리금은 안 들어가도 시설비 들어가는데 이건 아예 들어간 돈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잘 고용해서 운영하시면 돼요. 3,100만 원이 1년치 임대료인데 위치는 여기 창동역 쪽에 있는 세무서. 그러니까 주로 관공서, 아주 예전에 지은 관공서들이 주차가 부족해요. 그래서 주차 인근 주변에 공유주차장이 비급 잘 운영되거든요. 네, 현장 갔더니 거의 빈자리가 없이 꽉꽉 다 차 있더라고요. 평일에도. 공고문에 보니까 24대 주차할 수 있는 용지고 5분당 250원. 3년 동안 운영하는 거고 1년 동안 임대료 부가세 포함해서 3,100만 원.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11시간 기준하면 한 대당 33,000원, 23대면 한 달에 23일 운영했을 때 1,700만 원. 1년이면 얼마 벌 것 같아요? 한 달에 1,700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함정이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80% 할인해야 되고 다자녀 경차는 50% 할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다자녀 경차가 많이 들어왔다? 그날은 망했다. 물론 이제 다자녀나 경차분들 우대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별도로 보조금 나온 게 아니라 내 수익이 그대로 깎이는 거예요. 주차장 운영하시는. 그래서 받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위치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 경차가 얼마나 그날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수익이 좀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보통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여러 개 하시더라고요. 여러 개 낙찰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안 해요. 그냥 거기 사람만 고용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그분 이제 주차 관리만 하시고 나중에 정산하는 건 이 대표가 직접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갖고는 아마 수익이 아마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영업하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매출이나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좀 알아보면 좋잖아요. 가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지. 보통 잘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거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다 고용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정보 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세히 좀 찍어. 알아서 하세요. 그분이 또 싹 얘기합니다. 12명 들어갔고 4,900개 낙찰됐죠. 네. 저런 거 잡고 싶어요. 네. 열심히 돈이 안 들어가요, 저거는. 목돈이랄 게 들어가는 게 하나도 세 없어. 개만 잡아주세요. 네, 그럼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매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유 공유 수탁 신탁은 입찰 보증금을 경매나 압류지산과 달리 입찰한 금액의 5% 내지 10%예요. 입찰한 금액에. 근데 온비드 들어가시면 입찰 보증 버튼이 있어서 딱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유 공유 수탁 신탁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 보통 낙찰받고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해당 기관과 매매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입찰 보증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면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잔금 납부하셔야 되고 대출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요. 주택은 당연히 이번에 시행된 627 대책에 따라 그 가계 대출 적용을 받는 거지만 상업용 부동산 토지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산들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신 아까 국유지산법에 따른 일반경책 입찰, 공유지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입찰은 허가 안 받아도 되고 그 외 국유공유, 수탁신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압류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매각하는 재산이고요.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해갖고 수요일 5시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압류는. 그리고 개찰은 목요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뭐 오밤중에 하셔도 돼요. 입찰. 새벽에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은 개찰 다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농취증은 이때까지 내셔야 돼요. 매각 결정까지. 그리고 대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은 압류 재산의 경우에는 국세 체납은 국세징수법, 지방세 체납은 지방세 징수법, 민사집행법과 유사하고요. 주거용은 주택임대차, 상가는 상가임대차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항력 뭐 이런 거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원 경매는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 명세서의 임대차 정보, 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이런 게 표시되는데 재산 명세서라는 양식으로 권리 분석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요. 3천만 원 미만짜리는 7일 이내에 내셔야 돼요. 좀 빠릅니다. 그리고 기한이 경과돼도 10일간은 납부 촉구 기한을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하면서 10%씩 차감이 되죠. 그리고 감정가에서 50%까지 유찰이 되면 일단 중지시켜요. 공매를 위임한 기관이 계속 진행해달라고 하면 진행을 하고요. 중지해달라고 하면 중지가 됩니다. 사실은 그 권리 분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배당 또는 배분 순위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거 공부하신 적 있나요? 요거 경매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매의 경우에는 공매를 진행하는 비용이 있어요. 감정평가 수수료, 생공부원 현황 수수료, 매각 수수료 이런 거 이걸 먼저 빼갑니다. 법원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인데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이런 게 적용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상에서만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공매 당한 채무자가 직원들 월급을 못 줬다? 그 돈이 먼저 빼가는데 무조건 먼저 빼가는 게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간 퇴직금, 재보상금 이게 최우선 임금 채권이에요. 이게 먼저 빼갑니다. 그리고 동순위로는 주택상가 최우선 변제 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빼가는 거고 3순위가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는 국세, 지방세로 구분되고 국세는 상속승여,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등 이런 게 있어. 그리고 4순위로는 당해세 아닌 일반 조세 대신 저당권부 채권보다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가 4순위고요. 5순위는 공과금 채권 뭐냐면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등 이런 것들 체납된 경우에 저 공과금 역시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를 때 5순위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이 6순위입니다.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는 건 그당 전세권 담보받기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이렇게 여기 6순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6순위잖아요. 근데 대항력 임차인보다 납부 기한이 빠른 공과금,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는 임차인보다 먼저 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임금 채권도 먼저 돈을 빼갈 거예요. 이걸 권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압류지산 이거 권리 분석을 잘 하시잖아요. 뭐가 좋냐? 추가로 인수하는 보증금이 없는 것만 골라서 하시게 될 거고 또 거기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의 보증을 전액을 배분을 받아간다고 보면 뭐가 좋아요? 뭐가 쉬워요? 명도가 쉬워집니다. 배분 다 받아가기 때문에 하실 수 있죠? 네. 서초구에 있던 포레스트 아파트가 공매에 나온 적이 있는데 9억 5천짜리가 7억 6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5명이 응찰해서 8억 8천5백에 낙찰받았어요. 근데 대금을 미납합니다. 이분이 낙찰받은 다음에 입찰보증 7,640만 원 몰수당하고 다시 재공매 7억 1,400에서 또 누가 낙찰 받았어요.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서 8억 9천. 이분도 미납합니다. 근데 경매는 재매각 때 입찰할 때 입찰 보증 얼마네요? 20%죠? 근데 압류지산은 재공매라 하더라도 입찰 보증은 10%예요. 그래서 이분도 7,600만 원 몰수당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 여러분 권리 분석 한번 같이 해봐요. 홍석중이라는 사람이 2015년 9월 3일 전입이 되어 있는데 현황 조사상 보증 6억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재산명세서예요. 이게 재산명세서.
임차인 배분 요금의 채권 신고 현황에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 안 했죠. 법원 경매에서 배당 요구 안 한 겁니다. 여기 배분 요구 안 한 건. 자, 그런데 보면은 홍석중이라는 사람 6억 하고 등기된 이선옥의 전세권 보시면 저희도 6억이죠. 네. 이 둘이 무슨 관계 같아요? 배우자. 부부일 가능성이 크죠. 네. 한 아파트 안에서 임차인 2명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석중 씨가 남편으로 치면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게 된 거고 부인인 이선옥 씨는 전세권을 6억으로 등기한 거예요. 이중으로 권리를 만든 거죠. 홍석중 씨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선순위 근저당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지금 이게 답니다. 아 이게 말소 기준은 뭐예요? 말소 기준. 임차권. 이민주의 이민주 근저당이잖아요. 네. 2015년 9월 24일. 등기 날짜. 아, 그죠? 전입일자가 빠르죠. 네. 말소 기준보다 전입이 빠르죠. 네. 홍석중 씨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선옥 씨의 전세권은 늦었어요. 그저당보다 어때요? 늦었어요. 후순위죠. 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홍석중 씨가 6억에 전입 신고했지만 배분 요구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이 되는 저 근저당이 2억 8천에 설정돼 있었고 그 다음 후순위로 이선옥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6억을 설정했는데 배분 요구는 안 했습니다. 낙찰이 8억 8,500이 된다. 됐잖아요. 아까 두 번이나. 그러면은 홍석중 씨는 배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 배분 요구 안 했으니까. 배분 요구 안 했으니까 배분 못 받죠. 네. 그러면 떠나야 돼. 이면주라는 그저당권자가 2억 8천 먼저 빼가죠. 네. 그럼 남은 6억을 이선옥 씨가 배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배분 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도 상관없이. 안 해도 배분 받을 수 있어요? 홍석준 씨가 받죠. 홍석준 씨가 어떻게 받죠? 홍석준 씨는 배분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그럼 배분 못 받잖아요. 네. 이선옥 씨 전세권이 배분 받냐고요? 저기는 받죠. 저기는 네? 받죠. 배분 요구 안 했는데 안 했어. 안 했어도 안 남아 있으면 안에서도 받죠. 전세권 설정. 안 했는데 받는 거예요? 전세권에 의해서 받아요. 물건이라서. 네? 물건. 왜 의견이 왜 다 달라요? 누가 딱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배분 요구를 안 해도. 자 그럼 배분 요구를 해야 배분받는 게 원칙이죠. 네. 네. 하지만 배분 요구를 별도로 안 해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이 따로 있죠. 누구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건을 아니 그거 말고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또는 공매 기입 등기 전 등기된 권리자들은 배분 요구 없이도 당연 배당받을 권리자로 봅니다. 경매나 공매 기입 전에 등기된 권리자들. 전세권. 이 이선옥 씨 전세권 그저당 다 경매 기입 전에 등기된 거잖아요. 그죠? 자동 배분권자들이에요. 네. 배분 요구 안 해도 배분되는 겁니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공매나 경매 기입 전에 등기됐다 하더라도 최선순위 전세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배분과 배분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전세권에 한해서는 담보권과 다른 근저당과 달리 최선순위 전세권은 왜 자동 배분을 안 해주고 왜 선택하게 했죠? 배분 요구를 왜 선택하게 해요? 전세권은 당연 배당받을 권리자를 왜 안 봐요? 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용익 물건이잖아요. 그 부동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시설비를 5억을 들였어요. 1년 만에 경매에 들어왔어요.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기 싫겠어요?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최선순위 전세권인데 내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배분에 참가해서 소멸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용익 물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본인이 선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최선순위일 때만. 하지만 후순위 전세권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당연 배당받을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면주라는 그저당 2억 8천 받아가고 이선옥 전세권이 나머지 6억을 받아가겠죠. 8억 8,500원 됐으니까.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6억 줘야 돼요, 홍석준 씨? 아니, 저 둘이 부부잖아요. 한 사람만 받으면 되지. 이선옥 씨 6억 배분 받았는데 홍석준 씨 내가 6억을 또 줘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12억 버는 12억 생기는 거잖아요. 부당이득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부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부부예요. 부부예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전세가 12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 아니, 거는 거죠. 6억이 맞아요. 전세가 6억이 맞아요. 부당이득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홍석준 씨가 대항력은 있으나 6억 달라고 주장을 안 하겠죠. 자기는 6억 받았으면 끝인 거지. 뭐 또 달라 그래요. 소송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 깨지는 거죠. 안 되죠. 그리고 소송할 일도 없고 자기는 6억 받았으면 되지 뭐 6억을 또 받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한 사람들이 저 금액을 쓴 거예요. 8억 8,500. 그러면 홍석준 씨는 대항력이 있지만
부인이 이선옥 씨 전세권이 6억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인수한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미납했을까요? 세금. 맞아요. 그거를 계산 안 한 겁니다. 아래쪽에 있던 이 조세관계, 조세 보시면은 여기 교부총무라고 돼 있고요. 네, 6억. 시흥시청, 서대문세무서, 서초구청 시흥세무서 있고요. 여기 칸은 뭐냐면 등기된 설정일자, 등기 설정일자. 그리고 여기는 법정기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법정기일이 2010년도 4월, 2013년도 8월, 2016년 7월, 2011년 4월 19일. 요거만 빼고 지금 요 세 개가 요 근저당보다도 어때요? 빠르잖아요. 5,983만 원, 300만 원, 6억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정기일 빠른 전체 조세가 전체 그 배분할 금액은 9억 6천인데 배분 순위는 조세가 6억 7천을 먼저 빼가요. 그러면 저 이 근저당권자 임시 근저당권자가 2억 8천을 빼가고 이씨 전세권은 1,500만 원밖에 배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씨 전세권은 말소돼요, 말소 안 돼요? 말소 안 말소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말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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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배분과 전액 배분과 관계없이 말소되죠.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이죠. 이게 선순위.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잖아요. 전세권이. 그럼 소멸이 되더라도 낙찰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콩. 이거 전세권이 소멸하냐 이거예요. 아, 네. 소멸하죠. 네.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니까. 네. 그렇죠? 그럼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렇죠. 전세권을 소멸하나 네. 홍 씨로 전입시고 된 대항력은 있잖아요. 네. 결국 6억을 줘야 되는 거죠. 1,500만 원 빼고 나머지 줘야겠죠. 그럼 얼마에 사는 거예요? 5억 8천 인수해야 되니까 총 취득 금액은 거의 한 15억 정도에 사는 거예요. 당시 실거래가는 10억 9천이었거든요. 손실이야. 시세도 엄청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대금 납부를 포기하고 입찰권을 날린 거예요. 두 사람이나.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언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잘못 받았다는 걸. 입찰할 때까지는 자기가 걸리면서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했다는 걸 언제 알았겠어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어떻게? 자금 내고 나서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금 내기 전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보통은 세입자들.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전화했을 때 알게 돼요. 은행에서 대출 안 된다 그래요. 이거는 선순위. 인수한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부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출이 왜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선순위 대항력님 자보증금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인수에 대해서 이거 대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때 아마 알게 됐겠죠. 걸리면서 공부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해야겠어요. 그렇죠? 자, 퀴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근데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뭘까요? 공유재산. 예? 국유는 국가고 공유는 지방자치단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때 딱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한 상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압류지산 낙찰 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금 납부 기한은 7일. 15일. 이상. 아까 10일. 30일. 이하. 요거 쉬울 줄 알았는데 다 틀리시네. 60일인가요? 아니야. 네, 30일 맞습니다. 네. 7일은 이하. 그래서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119페이지에 이르는 내용 딱 2시간에 딱 맞췄네요. 네.